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내일부터 짧게는 사흘간, 길게는 9일 동안 긴 황금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공항 출입국장이 아주 크게 붐빌 전망이고요. 어딜 가나 국내 여행객들도 폭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축제 소식도 가득합니다. 어제부터 고양시에서는 백만송이꽃 축제가 시작됐고요. 군포에서는 철축축제, 오늘부터 서울 명동거리에선 명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합니다. 또 대전에서는 과학축제가 열린다고 하고요. 아산시에서는 이순신 축제, 한평에서는 나비축제도 개막을 했는데요. 자, 이번 연휴 동안만 하더라도 이렇게나 많은 축제가 열리는데 어디로든 떠나야겠다는 행복한 고민이 들기도 하죠. 자, 한편 강릉 지역은 얼마 전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다음 달 한 달 동안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할인 이벤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이 지역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아직 연휴 계획 없으신 분들은 이런 축제와 어려운 지역 경제에 다소나마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황금 연휴를 앞둔 4월 28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명품 콘텐츠들로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확인해봤는데 저희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는 안 되지만 유튜브에서 이게 좀 검색 방법이요. 날짜를 포함하셔야 됩니다. 날짜를 포함해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로 검색하시면 손쉽게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날짜를 어떻게 하냐면요. 앞에 숫자를 23, 예를 들어 어제다 그러면은 23, 04, 27 이렇게 하고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거 날짜를 안 하시면 굉장히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자,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요. 환경기초시설 노동자 스스로가 불가촉천민이라는 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짚어보고요. 늘 푸른 지구 시간에는 자연의 가치를 국가 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요. 여러 감각을 활용하는 공감각 마케팅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참여하실 퀴즈는요. 앞에 다양한 지역 축제 소개해 드렸는데요. 내일부터 제주 한라산에서는 청정 이축제가 열립니다. 자, 이거는 대표적인 산나물로 제사나 차례상에 올라가는데 무엇일까요? 네.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이 뉴스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팩트연구소 오늘은 뭘 살펴보는 건가요? 오늘은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는 불가촉천민인가? 네. 이런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불가촉천민. 예. 이게 흔치 않은 단어인데 예.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인가요? 이게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는 그 신분 제도가 아직도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4계급이 있다. 뭐 이건 이제 대충 잘 알려진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카스트 제도는 윤회를 믿는 인도인들이 현세 이번 세상에 열심히 살면 자신의 신분에서 다음에 태어날 때는 더 높은 계급으로 태어난다. 이런 믿음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달리트라는 계급이 그 아래 또 있다 그래요. 이 달리트가 카스트 제도에 포함되지 못한 불가촉 천민, 그러니까 접촉하면 안 되는 이런 천민인데요. 이들은 사람과 동물의 분뇨 또는 쓰레기를 치우고 온갖 더러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말기죠. 1894년 갑오개혁으로 노비제도가 폐지됐습니다. 129년 전에 신분제가 철폐된 건데 이 불가촉 천민이라는 말은 안타깝지만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이 스스로 하는 말입니다. 이 환경기초시설은 쓰레기 소각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 재활용 선별장, 공공하수시설 이런 곳들을 말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니까 없어서는 그렇죠. 우리 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시설들을 환경기초시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작업 환경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의 불가촉 천민인 달리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김태현 전국 환경노조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인도에 달리트가 있다면 아마도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혹자는 너무 자학적 표현이 아니냐고 말을 하지만 현실적인 시각에서 환경기초시설의 산업 현장을 들여다보면 틀리다고 주장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국 환경노조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좀 생소한데 어떤 단체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환경기초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조인데요. 네. 2017년에 서울 마포 자원회수시설 노동자 32명이 결성을 했고 2018년에 마포 자원회수시설하고 강남 자원회수시설이 연합해서 전국 환경시설 노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양대노총이 소속되지 않은 독립노조고요. 14개 지자체에 18곳의 시설 노동자 한 700명 정도가 가입돼 있는 단체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 노조의 이 주장, 우리는 불가촉 천민이다. 어떤 이유에서 이제 그렇게 본인들을 생각을 하는 걸까요? 크게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네. 이분들은 민간 수탁사에 임금 착복 관행이 존재한다. 그리고 혐오시설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용 승계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복지가 정말 열악하다. 그리고 작업 환경이 굉장히 위험하다. 산재 사고가 빈번하지만 이게 은폐되고 있다. 재입찰 과정에서 소외된다. 지자체와 지방정부는 개선 의지가 없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네. 일단 구내 식당이 없는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은 작업장에 굉장히 이물질도 많고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업하다가 이런 이물질, 바닥재 같은 이런 이물질이 몸에 묻은 상태로 외부 식당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해요. 유해물질을 전파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적절한 휴게 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척 시설도 터무니없이 부족하고요. 일부에서는 그럼 갈아입고 집에 가서 빨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오염된 작업복은 집으로 가져가서 세탁을 하게 되면 이물질이 다른 가족의 옷으로 옮겨가거나 알 수 없는 오염물질 또는 유해물질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시설 내에서 세탁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탁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큰 문제는 임금 착복 관행인데요. 이게 발주처, 그러니까 지자체죠. 지자체에서는 한국 엔지니어링 협회라는 곳에 노임 단가로 지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작 현장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타액은 위탁 업체들이 착복하는 게 관행이다. 이게 이제 노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착복 관행이 있는지 사실인지에 대해서 고용 당국의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 지자체에서 환경기초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장려 수당이나 혐오시설 근무 수당을 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이 노동자들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네, 좀 시급하게 조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작업 환경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실태가 어떤가요?
일단 이분들이 장기간 동안 야간 근무에 투입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밤낮이 바뀌면서 수면 장애와 우울증 이런 걸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등 이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뭘 많이 태우잖아요. 소각장 같은 곳에서는. 작업장 특성상 다이옥신,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부유세균, 미세먼지 등 이제 여러 가지 유해 물질에 이 작업자들이 상시적으로 노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관된 암 발병 사례도 여럿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 환경기초시설 노동자에 대한 실태 조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금현아 박사과정 연구원은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분들의 작업 환경은 하나의 느린 재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린 재난이요? 예. 이게 그러면은 언뜻 그냥 이야기에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재난이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서서히 근데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위해, 그러니까 이 인체에 해를 미치는 이걸 일컫는 용어인데요. 대개는 이 특정한 힘 또는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건강 위협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 연구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불평등한 사회 경제적 구조에 의해서 환경 기초시설 노동자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건강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누군가가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돌이킬 수 없는 병을 앓게 된 시점에서야 그것을 문제시하며 그마저도 사고라고 부르고 급히 수습한 뒤에 그런 일이 없던 것처럼 정상화하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재빨리 닥쳐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예. 우리가 뭔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좀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는 분들, 우리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항상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근무 조건 개선이 되고 하지만 이 환경 기초 시설들은 굉장히 도심지 외곽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시설 자체가 지하에 있어서 잘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이분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동의하고요. 자,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 노동절을 앞두고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의 재난에 가까운 작업 환경에 대해 체크해봤습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자연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될지 그 가치를 어떻게 또 평가할 수 있을까요? 뉴스에서 보면 갯벌의 경제적 가치나 숲의 경제적 가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본격적으로 자연의 경제적 가치를 국가 개정에 포함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다양한 환경 관련 주제를 살펴보는 늘 푸른 지구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남정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자연의 경제적 가치를 국가 개정에 포함해야 한다. 이 주장이 어느 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가요? 예,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국가적으로 이 보고서를 내고 지금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최근 제가 여기를 가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주한 영국 대사관이 한국 환경연구원과 함께 생물 다양성의 경제적 가치라는 이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요. 네. 여기서 영국 정부가 시종일관 다수국타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다스국타요? 예. 이름이 굉장히 낯선데요. 이거 어떤 건가요? 예, 아마 이제 이분이 인도계 영국인이신 것 같은데요.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고 케임브리지대 교수입니다. 네. 이름이
파사 다스구프타 경이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스구프타 보고서입니다. 2021년 영국 재무부가 의뢰를 해가지고요. 생물 다양성의 경제학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냈는데 이분의 이름이 다스구프타이기 때문에 보통 다스구프타 보고서라고 해요. 근데 이 보고서를 요즘 영국이 세계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한 컨퍼런스에서도 영국 정부가 이 보고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자연은 이제 자산이다. 쉽게 말해서 이제 국가 자산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연이 이렇게 중요한 가치를 갖추는 만큼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낯선 말은 아닌 게 좀 많이 들어보긴 했거든요. 여기저기서. 특히 뭐 흔히들 환경단체가 주장할 때 갯벌이나 숲의 가치가 굉장히 뭐 얼마가 될 정도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 들어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환경, 자연의 중요성을 얘기를 할 때, 네. 예, 환경 경제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자연의 가치를 하나씩 이제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작업을 벌이곤 했는데요. 뭐 이를테면 갯벌 1제곱킬로미터의 연간 경제적 가치가 63억 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갯벌이 뭐 바닷물을 정화하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뭐 각종 어패류를 생산하는 기능도 있고, 뭐 최근에는 탄소 저장 능력까지도 밝혀졌고요. 뭐 그래서 우리나라 갯벌을 다 합치면 뭐 연간 뭐 약 16조 원의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구 전체 가치를 따져본 연구도 있어요. 뭐 좀 오래된 연구이긴 합니다만 2000년에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서 지구 전체 생태계의 가치를 따져봤더니 연간 한 38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연간 우리나라 돈으로 약 4경 정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개개의 연구별로 이제 경제적 가치를 따지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최근에 그 기후 변화가 심해져서 이런 자연의 가치가 더 주목된다고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를 또 완화시키는 거, 저감시키는 게 또 자연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숲 같은 경우는 탄소를 흡수하잖아요. 온실가스 그렇죠. 탄소를 흡수하는데 뭐 아주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고래 같은 경우인데. 고래는 똥을 싸가지고 지구를 지킨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기후변화를 막는데 기여를 한다는 건데요. 고래 같은 경우는 바다 깊은 곳에서는 똥을 못 싸거든요. 왜냐하면 압력이 높으니까 똥을 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다 깊은 곳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똥을 쌀 때는 해수면 근처로 와가지고 싸게 됩니다. 근데 이 똥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번성하게 합니다. 근데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렇게 그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줄여주고 지구온난화를 저감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경리하고 또 고래똥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탄소 격리 효과가 훨씬 큰 거죠. 그러면 고래도 기후변화를 막아주는 효과를 가졌다는 건데 경제적 가치로 이게 얼마나 된다는 게 혹시 나왔나요? 예, 그것도 역시 연구가 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하고 미국 듀크대에서 이제 몇 년 전에 연구를 했는데요. 돌고래 같은 작은 고래들 말고 큰 고래, 보통 대형 고래라고 하죠. 뭐 대왕고래나 혹등고래, 참고래 뭐 이런 고래인데 대형 고래 한 마리당 평균 25억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덩치가 큰 대왕고래는 46억 원이나 되고 조금 작은 밍크고래는 한 2억 원 정도 됐죠. 쉽게 말해서 똥이 클수록 경제적 가치가 큰 건데요. 네. 물론 탄소 흡수 효과 말고도 생태 관광 창출 효과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19세기에서 20세기 폭염으로 많은 고래들이 사라졌잖아요. 거의 뭐 멸종 직전에 다다른 종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근데 경제적 가치 차원에서 보면 많은 손을 입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식의 계산이 들어간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대형 고래가 한 300만 마리에서 한 400만 마리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 한 100만 마리로 줄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고래를 많이 죽이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가 겪는 어떤 기후변화, 자연재해 피해가 이 정도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경제적 가치가 큰 고래를 죽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로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 이런 논리로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스구프타 보고서에서는 그 영국 국가적 차원에서 자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자연이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걸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 장치로 자연을 화폐로 환산을 했다면 다스굽타 보고서는 아예 자연을 새롭게 보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즉 자연을 아예 자연 자본, 자연 자산으로 분류를 하자는 건데요. 물론 이렇게 심오한 자연, 우리가 뭐 자연을 돈으로 보자니까 약간 불편하는 느낌도 들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연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무형의 가치가 있으니까요. 근데 돈으로 환산해서 보여줘야 사람들이 좀 훨씬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면이 있거든요.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는 데는 유용하다는 거죠. 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고래 얘기 있잖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저도 이제 관심이 많아서 대화를 많이 해보면 고래를 왜 죽이지 말아야 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큰 동물이라 죽이지 말아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인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자연은 우리가 보통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 그래서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숲과 바다도 지금까지 이용을 했고요. 근데 다스굽타 보고서에서는 자연을 우리 인류가 가진 포괄적 부에 해당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 포괄적 부가 뭐냐면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인적 자본, 생산 자본, 자연 자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인적 자본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뭐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축적된 지식이나 기술 그리고 이를 가진 노동력 인적 자본이라고 부르고요. 생산 자본은 그러한 인적 자본이 생산한 다양한 상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연 자본은 다스굽타 보고서에서 말했듯이 그냥 우리 주변의 자연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명한 그래프를 하나 이제 이 보고서에서 제시를 하는데 1992년에서 2014년까지 약 22년 동안 생산 자본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인적 자본은 15%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런데 자연 자본은 40%나 감소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자연을 훼손했고 파괴했기 때문인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결론적으로 인류는 그렇게 부자가 된 게 아닌 셈이죠. 그러네요. 그러면 자연을 자연 자본으로 간주한다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이런 사례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 그 설악산 국립공원의 청정 지역에 오색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 이제 정부로부터 최종 허가를 받았잖아요. 보통 이런 개발 사업을 할 때는 탐방객 수를 예측하고 또 뭐 시설 투자 비용을 또 따지고 이러면서 경제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갑니다. 근데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이 났고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까지 통과해서 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최종 허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자연을 자본으로 잡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케이블카로 인해서 훼손되는 숲 그리고 생태가 교란되는 멸종위 기종 사냥 뭐 이런 가치를 자산으로 반영해서 포함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 다스굽타 보고서는 이런 자연 가치를 평가해서 각종 국가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자고 주장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경제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겠네요. 예, 영국 그 국가표준기구 BSI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본 ISO 국제표준화기구의 모태가 된 기구입니다. 이 BSI가 이런 취지에서 자연자본 계정 작성을 위한 지침을 지난해 발표를 했어요. 차근차근 이런 준비를 통해서 자연이 국가 계정에 반영이 되면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다스굽타 보고서가 영국의 환경 관련 부서가 아니라 재무부서에서 의뢰한 이유가 그 때문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되는데요. 그동안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자연의 이상을 불가피한 영향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재무부 주도로 자연을 자산으로 평가하면 새로운 인식의 창이 열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이런 변화 시도가 세계로 확산한다면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 자연을 자본으로 본 영국 다스굽타 보고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얘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겨레 신문의 남종영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요가 전문가 원정혜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회진법과 고치법을 행하면 생명력과 소화력을 강화시켜주고 피부를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진법을 함께 해보실까요? 입을 다문 상태에서 혀를 윗니, 아랫니, 입천장, 입안 구석구석으로 여러 번 돌려보세요. 모간이 뻐근해질 때까지 혀를 크게 움직이면서 이와 잇몸을 세심하게 닦고 난 후 생침이 고이면 3번에 나누어서 천천히 삼킵니다. 침이 떨거나 쓰거나 혹은 텁텁하게 느껴질 때는 지나치게 피로하지 않도록 관리해보세요. 자, 이제 고치법을 함께 해보실까요? 입을 다물고 어금니를 위아래로 딱딱 소리가 나게 두드립니다. 가능하시면 10번 이상 36번 정도 두드립니다. 침이 고이면 다시 3번에 나누어서 천천히 삼키면서 침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어떻게 많이 팔 것인가,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아이디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업 마이테이스트의 민정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마케팅이나 광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시선을 끄는 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한 가지의 감각이 아닌 여러 가지 감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마케팅이 일상화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라디오나 TV 또 SNS를 통해서 광고를 하면 당연히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게 되고요. 네. 매장에 갔을 때 좋은 향기를 맡게 되면 또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등등 우리의 감각을 활용한 마케팅은 굉장히 당연하게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오감 중에 촉각이나 미각은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적기는 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와인을 파는 매장에서 프랑스 음악이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오는 날에는 소비자의 77%가 프랑스산 와인을 구매해 가고요. 네, 독일 음악이 연주되는 날에는 독일산 와인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 정도로 우리의 감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각을 자극하는 방식이 너무 당연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한 가지 감각만을 활용을 해서는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가지 이상의 감각을 모두 자극해서 구매를 이끌어내고 관심을 끌려고 하는 마케팅, 공감각적 마케팅이 좀 더 일상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네요. 많이 이용하는 버스를 활용한 공감각 마케팅으로 매출을 올린 도넛 브랜드가 있어요. 버스를 활용해서 공감각? 네.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상상하시기가 어려울 것 네. 같은데 일단 버스라고 하면 라디오 광고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는 청각만을 자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광고는 후각을 자극했거든요. 버스에서요? 네. 사실 후각이라는 게 뇌에서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에서도 향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커피와 도넛이라는 카피로 유명한 도넛 브랜드에서 버스 광고를 하면서 라디오에서 버스 광고가 나오면 버스 안에 커피 향이 자동으로 분사되게 만들었어요. 이 브랜드의 그 이름이 나오게 됐을 때마다 자동으로 나오게 하고요. 그리고 정류장에 내렸을 때 우리 정류장에 있는 광고판에 해당 브랜드의 도넛과 커피를 노출을 하고요. 특히 그 방향이 길 건너에 있는 도넛 체인점과 연결되도록 이렇게 잘 세팅을 해놨다고 세상에. 합니다. 네, 이렇게 청각, 후각, 시각까지 마케팅에 동원을 하면서 이런 광고 프로모션 덕분에 아침에 방문율이 16%나 증가를 하고요. 커피의 판매량은 30%나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나라 브랜드 얘기인가요? 해외 브랜드지만 우리나라에서 한 프로모션이에요. 오, 네. 대단합니다. 신기한데. 그리고 또 있다면서요. 우리가 잘 아는 믹스커피 브랜드에서도 했다던데. 네. 믹스커피로 유명한 M 브랜드의 오프라인 카페 사례인데요. 한남동에 커다란 카페를 오픈한 후에 4년 만에 올해 4월 현재는 누적 방문객이 94만 명이 다녀간 명소가 됐대요. 근데 저도 사실 이 카페에 방문을 해봤는데 저는
프랜차이즈 대형 카페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 특이한 점을 못 느꼈었거든요. 제가 이 공감각적 커피를 판매하는 층에 못 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방문한 누군가는 커피 오마카세라는 후기도 남겼는데요. 네. 이 층에 방문을 해서 공감각 커피를 주문할 때는 바리스타에게 커피 취향을 이야기해주면 먼저 그에 맞는 원두를 추천을 해주고요. 커피와 어울리는 디저트를 제공하는 건 당연하고 이 원두마다 맞는 음악을 헤드셋으로 듣게 해준대요. 네, 그리고 커피가 나오면 바리스타의 커피와 원두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커피를 들고 테라스에 나가서 식물들로 꾸며진 그 풍경을 보면서 커피에 대한 설명이 있는 카드도 같이 읽어볼 수 있게 해서 되게 잘 짜여진 공감각 커피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단순한 아메리카노 한 잔인데 취향의 설명, 음악, 또 시각적인 효과까지 새로운 경험을 준 것이 이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특별함을 느끼게 한 네,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막 그 1시간에 100만 원 이렇게 받는 거 아니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일반적인 커피 가격과 비슷하다고 해요. 그럼 너무 좋은데요? 괜찮네. 이게 또 우리가 많은 걸 보고 느낄 수 있는 전시회도 이 공감각적 요소를 통해 마케팅에 성공해서 관람객이 끊이지 않는 사례가 또 있다면서요. 네, 이제 그 코로나가 끝나면서 많은 그 관광국가,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 국가들에서 지금 너도 나도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일본 도쿄에 있는 무리를 걷는 박물관이 되게 참고할 만한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올해 초에 개관을 한 다음에 전시 기간이 원래는 2달로 되게 짧았는데 워낙 입소문을 탄 덕분에 올해 말까지 전시회를 연장했다고 하거든요. 관람객들한테는 발 씻어주는 전시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박물관이라고 하면 이제 눈으로 보고 혹은 해설을 통해서 귀로 듣는 정도를 생각을 하실 텐데 촉각까지 고려한 전시회거든요. 현지인보다 외국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이 말레이시아에 갈 때는 먼저 신발을 벗고 발을 씻은 후에 전시회 관람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 들어가는 공간에서는 시각을 차단한 후에 말랑말랑한 촉감의 공간을 걷는다든지 무리를 걸으면서 촉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빛의 공간에 들어가서 모든 면이 거울로 이루어진 곳의 반사를 관람할 수도 있고요. 또 물속에 발을 다시 담그고 수면 위에 그려진 그림을 관람하는 식으로 전시회가 구성돼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는 바깥에서 생화와 거울이 가득한 방에서 눈으로 즐기고 또 생화의 향기까지 맡는 체험이 가능한 전시라고 하는데요. 그 고객들은 그 신비롭다, 몽환적이다라는 감상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고 이 전시회 때문에 도쿄의 이 지역에 방문했으면 좋겠다라는 후기까지 남겼기 때문에 관광 특수를 누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모든 게 다 새롭다고 느껴질 만큼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공감각 마케팅이 기술의 발전에 혜택을 많이 받는다면서요? 네, 방금 소개해드린 이 체험형 전시관에서도 그림이나 패턴을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 전부 다 인공지능이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물속에서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물고기나 그림, 또 벽에 그려진 패턴 모두 다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무한하게 다른 패턴을 만들어내서 관람객들에게 계속해서 새로움을 준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감각을 느끼게 만드는 장치들이 기술의 발달로 조금 더 쉬워졌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조금 오래된 사례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익숙한 QR코드 있잖아요. QR코드를 여행 갈 때 이용하는 고속버스 창문에다가 활용을 해서 관심을 끈 사례도 있는데요. 창문 위에다가 QR코드를 하나 부착해 놓고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여행 갈 때 듣기 좋은 음악이 플레이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창문에는 이 음악들의 따뜻한 가사들을 붙여놔서 풍경과 함께 이 자체가 액자가 되게 혹은 앨범 자켓처럼 보이게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각과 청각을 깨우는 마케팅을 통해서 여행이라는 것 자체를 되게 새로운 경험으로 만든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이 항상 소비자들과 만나면서 더 큰 의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또 잡지사의 30주년 행사에서도 이 공감각 마케팅과 기술을 활용해서 호평을 받았다고요. 어떤 건가요? 네, 한 패션 잡지 브랜드에서 올해 30주년 행사를 기념하면서 팝업 스토어를 열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패션 브랜드 잡지니까 뭐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잘 꾸며놨을 거다 예상은 했는데 뭐 뿐만 아니라 뭐 캠페인을 통해서 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 지원 사업을 후원하는 등등 소비자들의 지지를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관심을 끈 게 팝업 스토어에 방문한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아바타화 시켜서 잡지의 표지 모델로 데뷔를 시켜준 네, 그런 체험형 전시가 되게 관심을 끌었어요. 내가 입고 간 착장 그대로 카메라 앞에 쓰게 되면은 아바타화를 시켜주고요. 크로마키 앞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잡지 디지털 표지에 즉 바로 제 아바타가 모델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체험형 전시였고요. 네. 사실 일반적인 브랜드 행사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전시된 것을 보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길을 끌더라고요. 또 뭐 셀럽들의 축하 영상마저도 실사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헤드셋을 끼고 축하 멘트를 들을 수 있게 만들어놔서요. 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과 혹은 셀럽과 이렇게 둘이 아주 듯한. 직접 대화하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받도록 모든 공간을 구현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감각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감각을 자극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생생하게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요즘 SNS 때문에 인증샷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소비자들을 위해서 옷을 입는 공간을 다양한 요소로 채워놔서 인증샷의 성지가 된 패션 브랜드가 있다고요. 네, 우리가 보통 매장에 가서 이제 옷을 구매하기 전에 당연히 피팅룸에 가서 옷을 한번 입어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피팅룸에서 옷을 입어보고 리뷰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콘텐츠라고 해요. 네, 10대, 20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찍어서 올리는 분들이 많고요. 해시태그는 벌써 5만 건 이상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패션 브랜드에서 이 피팅룸을 특별한 컨셉으로 꾸몄는데요. 그래서 피팅룸 자체를 전시장처럼 만들어서 뭐 우주 컨셉, 달리는 유럽의 열차 컨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관심이 가는 게 비 오는 날 컨셉이더라고요. 비 오는 날? 실제로 이 비 오는 날 컨셉의 방에는 창문에는 비 오는 영상이 계속 보이고요. 비 온 날에 있는 그 약간 습한 향기 있죠. 이 습한 향기까지 제조를 해서 피팅룸 안에 뿌려놨다고 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와서 옷을 갈아입고 비 오는 날에 내 방과 같은 곳에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등등 이 패션 브랜드 자체의 홍보도 뭐 스스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하네요. 네. 근데 오늘 공감각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혹시? 네, 우리가 이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각을 동시에 자극해서 효과를 내는 마케팅인데 이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사실 시너지가 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수년 전에 톱 모델들이 뉴욕과 런던의 패션 카페라는 레스토랑을 열었거든요. 근데 맛있는 음식을 즐기러 방문하는 레스토랑에 모델들을 보면은 더 시각적인 요소를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모델들의 마른 몸을 보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식욕이 떨어져서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단순히 미학적으로만 연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마케팅의 핵심이 연결과 체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 뭐 현실과 가상세계, 또 소비자와 나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 공감각 마케팅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예 너무 재밌네요. 아이디어 좀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오늘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신복렬님이 아침 기상 정답 고사리요. 맞습니다. 고사리. 7618님 고사리요. 저희는 제사상에 고사리 놓지 않아요. 그래요? 저희 마을 제철나물 말려놨던 것들 올려요. 평소 잘 드셨던 걸로요. 맞아요.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900님 고사리예요. 내 고향 굴에는 요즘 한창 고사리가 많이 나오네요. 하시고요. 또 9909님 고사리
외갓집에 가면 할머니와 어머니가 고사리 꺾으러 자주 가셨어요. 바로 뒤편에 작은 숲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는 따라가서 땅 파고 놀던 때가 생각나네요. 이제는 벌써 40년 전인데 많이도 그립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5729님 정답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 고사리 채취 체험도 하고 고사리 요리도 맛보는 재밌는 축제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 아닌가. 네, 5729님 하는 생각이 들고요. 4222님도 자연의 가치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아침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아마도 네, 우리 아까 자연의 가치를 자본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꼭 돈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연이 없으면 우리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꼭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토요일 날에는 이선영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오늘 아침이 찾아오고요.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옵니다. 우리 정답자분들 중에 당첨이 되신 분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둘 테니까요. 여러분 확인 부탁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를 위해서 나왔던